수진아, 뭐해? 어서 떡국 먹어. 오늘이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째 되는 날이잖아. 많이 먹고 내년에는 꼭 예쁜 손주 안겨줘야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놀라 떡국을 잡고 있던 손이 움찔했다. 떡국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시동생의 명품 운동화 옆으로 굴러갔다. 그는 방금 해외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그의 발에 신겨진 한정판 운동화는 내 반년치 월급과 맞먹는다고 했다. 아, 짜증나. 시동생 김도훈이 버럭 일어서며 말했다. 형수, 눈 없어요? 이 신발은 전 세계에 50켤레밖에 없는 건데 해외에서 겨우 구한 거라고요. 이거 물어줄 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즉시 눈을 부라렸다. 수진아, 너 왜 그래? 다 큰 사람이 뭘 그렇게 칠칠맞게 굴어? 얼른 내 시동생 발이나 닦아줘. 나는 떡국 조각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 손가락이 차가운 타일에 닿으려던 순간 문득 친정엄마의 말이 떠올랐다. 사흘 전 내가 로또 당첨 소식을 알렸을 때 엄마는 텃밭에 시금치에 물을 주고 있었다. 호스가 손에서 미끄러져 물이 흥건히 흘렀다. 이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와 나만 아는 거야. 엄마는 내 손바닥을 꽉 잡았다. 엄마의 손바닥에 밝힌 굳은 살이 내 손을 아프게 찔렀다.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네가 결혼할 때도 제대로 된 예물 하나 안 해줬잖아. 이제 네가 당첨된 걸 알면 등골을 빼먹으려 들지 않겠니? 그때만 해도 친정엄마가 너무 과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표정을 보니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로또에 당첨되던 날 나는 마트에서 시댁 식구들 설날 음식을 보고 있었다. 마트 방송에서는 어떤 사람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고 나는 웃으며 동료에게 이런 좋은 일은 나한테 안 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산 로또 복권을 긁었을 때 복권을 구겨버릴 뻔했다. 은행 직원이 내 신분을 몇 번이고 확인할 때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다. 은행을 나와 손에 들린 가벼운 은행 카드를 보니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남편 김준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지난번 싸울 때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며느리 된 네가 더 효도해야지. 지난달에 엄마가 금팔찌 갖고 싶어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주기 싫어했어? 그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야근 때문에 회사 복도에서 쓰러진 직후였다. 손에는 시어머니의 혈압약을 꽉 쥐고 있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내 말을 듣고 무려 30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다.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아빠 수술비 걱정이 드디어 풀렸네. 아빠는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비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였다. 집안은 이미 텅 비었고 매달 내가 보내는 돈으로는 기본적인 치료비만 겨우 감당할 수 있었다. 엄마, 제가 일단 5천만 원 송금해 드릴까요? 안 돼, 보내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지금 당장 그 카드 잘 숨겨둬.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는 절대 안 돼. 왜요? 준호 오빠는, 그는 뭘 그래. 엄마가 내 말을 끊었다. 네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니? 너희 집이 가난해서 자기네 집하고 급이 안 맞다고 했잖아. 이제 네가 당첨된 걸 알면 매일같이 달라붙어 재산을 탐내려들 거야. 그 시동생은 맨날 백수건달처럼 놀면서 로또 맞는 소리만 기다리는 놈 아니니? 나는 휴대폰을 쥐고 길가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어 몸을 덜덜 떨게 했다. 엄마 말이 맞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고 친척들 앞에서 내가 운이 좋아서 자기 아들한테 시집 왔다고 자랑하곤 했다. 시동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밑 빠진 독이었다. 작년에 나한테 빌려간 200만 원은 아직도 안 갚았고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넌지시 말하곤 했다. 하지만 김준호 오빠에게 숨기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뭐가 안 좋아?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천천히 얘기해도 늦지 않아. 엄마 말 들으면 손해볼 일 없어? 옛날에 내 아빠가 다단계 사기당했을 때도 내가 막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났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은행 카드를 깔창 밑에 숨겼다. 카드를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마다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김준호는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양말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왔어? 설 음식은 사왔어? 엄마가 자기 친한 아주머니들한테 부산 특산물 좀 사다 달래. 응, 사왔어. 나는 커다란 짐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헐떡였다. 참,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도훈이가 서울에 집을 사고 싶대. 계약금이 2억 정도 부족하대. 자기 생각은 어때?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당첨되자마자 돈을 빌려달라니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 내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내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게, 그는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더 하고는 다시 게임을 했다. 그럼 도훈이 보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해. 내가 연말 성과금 받으면 좀 보태줄게.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인데 그는 한 번도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고 우리 아빠 병세에 대해서도 걱정한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가족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준호의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만 나는 친정엄마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에게 숨기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설날 시댁에 갈 때 친정엄마는 일부러 낡은 속옷을 준비해주며 새로 산 패딩을 벗고 소박하게 입으라고 했다. 네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 엄마는 내 가방에 직접 농사지은 땅콩을 넣어주며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해. 괜히 부딪히지 말고 라고 당부했다. 낡은 속옷을 입고 땅콩을 들고 시댁 고급 빌라 현관에 섰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이 빌라는 김준호 부모님이 재작년에 샀는데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늘 내 앞에서 자랑하며 아들이 능력 있어서 이런 집을 샀다고 말했다. 문을 연 시어머니는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수진아,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너 학대하는 줄 알겠네. 어머니, 설날이라서요. 헌옷 입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나는 웃으며 땅콩을 건넸다. 이거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는 땅콩을 받아들고는 아무렇게나 현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우리 집은 이런 거 부족하지 않아. 어서 들어와. 내 시동생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김도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옆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형수 왔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시선이 내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이번에 제가 형수한테 좋은 거 가져왔어요. 그가 여행 가방에서 향수병을 꺼냈다. 포장이 매우 고급스러웠다. 이거 제가 해외에서 산 명품이에요. 수십만 원짜리인데 형수 쓰세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 녀석이 나에게 선물을 다 주다니.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향수를 잘 안 써서요. 에이, 형수 그냥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향수를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건 내 시동생의 성의인데 안 쓰더라도 받아둬야지. 나는 어쩔 수 없이 향수를 받아 한쪽에 놓았다. 식사 시간 내내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내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며 은근히 내 회사 생활을 캐물었다. 수진아, 내 회사 요즘 어때? 실적이 별로 안 좋다던데? 그냥 그래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준호한테 내 아버님 병세가 위독하다고 들었는데 그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얼마나 필요해? 엄마한테 말해봐. 우리 집도 넉넉하진 않지만 좀 보태줄 수는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빠 쪽은 아직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떠보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김도훈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수,
형수 회사 요즘 구조조정한다던데 형수는 잘리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나는 젓가락을 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곧 그럴 거예요. 저희 부서 사람들도 많이 잘렸어요. 그럼 조심해야겠네. 시어머니가 가식적으로 말했다. 요즘은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네가 일자리 잃으면 우리 집 가게가 많이 힘들잖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친정엄마 말 듣길 정말 잘했다. 아니었으면 지금쯤 얼마나 시달렸을까 하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엄마, 형수 정말 돈 없는 거 맞을까요? 옷차림이 너무 초라해서 로또 당첨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글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로또 당첨이란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 다시 한번 떠봐. 집 살 돈 좀 보태줄 수 있는지?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마음이 반으로 식어버렸다. 역시 그들은 좋은 의도가 아니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자 김준호가 갑자기 나를 안으며 말했다. 수진아, 도훈이 집 사는 문제. 네가 좀 더 방법을 찾아봐주면 안 될까? 봐봐, 애가 나이도 적지 않은데 집 없으면 여자친구도 못 사귄단 말이야. 나는 정말 돈이 없어. 나는 그를 밀어내며 말했다. 아니면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서 어머니가 먼저 좀 보태주시라고 해봐. 우리 엄마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돈은 다 아빠가 관리하고 있어. 게다가 네가 형수인데 좀 보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월급은 아빠 치료비 빼고는 다 생활비로 보탰는데 무슨 돈이 있어? 나는 억울하게 말했다. 김준호는 뒤척이며 나에게 등을 돌렸다. 됐어, 됐어. 말하지 마. 알겠어?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속으로는 그들에게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아니었으면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설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니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고 김준호는 매일 게임을 했다. 시댁에서도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없었다. 친정엄마의 걱정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며 점차 안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아래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한복이 아닌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이 로또 당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내가 당첨된 걸 아는 건가? 나는 조용히 그들 뒤로 돌아가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최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그 마트에서 당첨된 분은 바로 따님 이수진 씨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정말요? 확실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절대 틀림없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확인했어요. 당첨 정보에 따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시어머니는 손뼉을 쳤다. 내가 그의 운이 좋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 이제 우리 아들하고 작은 아들 걱정은 없겠어.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뒤돌아 회사로 뛰어갔다. 결국 그들은 진작부터 나를 의심하고 사람을 시켜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와 넋이 나가 있었다. 사장님이 나를 불러도 듣지 못했다. 수진 씨, 왜 그래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좀 피곤한가 봐요. 나는 겨우 웃어 보였다. 피곤하면 먼저 퇴근해서 쉬어요.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으니 이참에 좀 쉬는 게 좋겠어요. 나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사납게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진아, 어디 도망가? 그녀가 성큼성큼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저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나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 세게 잡고 있었다. 할 일이 있어도 나랑 먼저 얘기해야지. 그녀가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너 로또 당첨된 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저는 아니에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아니라고? 그녀가 비웃었다. 내가 다 알아봤어. 네가 400억 원에 당첨됐다며. 이수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니,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그냥 이 돈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말하는데 이 돈 너 우리한테 절반은 나눠줘야 해. 안 그러면 네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칠 거야. 네가 얼굴도 못 들게 만들 거야.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니 갑자기 너무 무서웠다. 이게 내가 시집 온 집안이라니. 돈 앞에서 마지막 남은 전까지 내팽개치는구나. 나 돈 없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지하철역으로 달려갔다.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뭘 울어? 울기는.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진작에 내 시어머니 좋은 사람 아니라고 했지?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하지만 그 사람이 다 알아버렸고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친다고 해요. 나는 흐느꼈다. 난리치라고 해. 엄마가 말했다. 그 사람이 감히 회사에 가면 내가 그 사람 본가로 가서 난리칠 거야.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할 거야. 게다가 네가 당첨된 건 내 운이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자격으로 돈을 달래? 엄마의 말은 진정제처럼 나를 조금 진정시켰다. 엄마,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버려둬. 엄마가 말했다.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뭘 할지 지켜보자. 너도 김준호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졌지만 내 마음은 온통 잿빛이었다. 김준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불을 안 켰어? 그가 불을 켜고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말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나는 겨우 웃어 보였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내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네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했어. 400억 원. 사실이야?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부부잖아. 네가 당첨되면 나랑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의가 아니었어. 나는 설명했다. 우리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당신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까 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그가 내 말을 끊었다.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게다가 도훈이가 집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네가 좀 보태주면 어때서? 보태주라니? 나는 비웃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절반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절반이 어때서? 그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것도 우리 집 돈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네 돈은 우리 집 돈이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문득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했던 남자라니. 돈 앞에서 그는 이런 모습이었다. 김준호,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봐.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돈은 내가 당첨된 거야. 당신 집안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도울 수는 있지만 절반씩이나 줄 수는 없어. 주기 싫다는 거잖아. 그도 일어섰다. 너 정말 내가 다 파악했다. 너는 이기적인 여자야. 어쩐지 우리 엄마가 너를 싫어하더라. 내가 이기적이라고? 나는 분해서 몸을 떨었다. 내 월급 매달 생활비로 보탰고 당신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사줬잖아. 우리 아빠 아픈 건 나 몰라라 하면서 이제 내가 당첨되니까 절반을 나눠달라고? 대체 누가 이기적인데?
우리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내가 엄마를 돕는 게 뭐가 어때서? 그가 소리쳤다. 네가 돈 안 주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하자면 이혼해. 나도 소리쳤다. 이런 생활 진작에 지긋지긋했어. 그는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다. 한참 후에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이혼해. 재산은 반반씩 나눠. 내 상금도 나랑 반반 나눠야 해.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웃었다. 김준호, 당신 너무 순진하네. 이 상금은 내 결혼 전 재산에서 나온 수익이야.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이혼해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다. 뒤돌아 밖으로 나갔다. 두고 봐. 나 이렇게 안 끝낼 거야. 그가 나가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참을 울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훨씬 가벼워졌다. 어쩌면 이혼은 나에게 해방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나를 불렀다. 이수진 씨, 아래층에 최 사모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시어머니라고 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올 것이 왔구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뒤에는 시동생 김도훈도 따라왔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했다. 수진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그녀가 내 앞 의자에 앉아 본론부터 말했다. 절반은 못 드려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최대 시동생 계약금 5천만 원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국어라는 거지한테 주는 거야? 김도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내가 말하는데, 이수진, 이 돈 너 무조건 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고소할 거야. 네가 혼인 중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할 거야. 고소해요. 나는 비웃었다. 기다릴게요. 이 돈은 내가 로또 당첨으로 얻은 거고 증거도 다 있고 혼인 중 재산하고는 상관없어요. 김도훈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3년 전에 내 아버님 수술 받을 때 누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병원비 마련해줬는지 잊었니? 내가 내 이모한테 500만 원 빌리지 않았으면 내 아버님은 아마 벌써 그 500만 원 제가 다음 해에 다 갚았어요. 나는 쿵하고 책상을 쳤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게다가 제가 매달 시댁에 드린 생활비는 그 금액을 훨씬 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굳어졌다. 갑자기 책상 위에 물컵을 집어 나에게 뿌렸다. 뜨거운 물이 내 손등에 튀어 뜨거워서 순간 손을 움츠렸다. 손등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가 너한테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보답해? 그녀가 난동을 부리는 소리에 회사 동료들이 몰려왔고 복도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동생은 그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며 소리쳤다. 여러분, 어서 보세요. 이 여자가 400억 원 로또에 당첨됐는데 시댁에 한 푼도 주지 않고 어른들한테 욕설까지 합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비친 일그러진 내 모습을 보며 문득 친정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그들이 억지를 부리면 하늘이 알아서 벌을 내릴 것이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나는 사무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제 사무실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좀 와주세요. 감히 경비원을 불러? 시어머니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달려들어 내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달려온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사납게 몸부림쳤다. 밍크코트는 먼지에 뒤덮였고 머리카락은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입으로는 가장 듣기 싫은 욕설을 퍼부으며 우리 조상님들까지 들먹였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귀에 박혔다. 나는 뜨거운 손등을 꽉 쥐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김준호가 사람들 바깥에 서서 시선을 피한 채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경비원들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끌어낼 때 그녀는 여전히 이수진,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문을 닫고 문의 등을 기댔다.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법무팀 동료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서류 한 부를 건네며 말했다. 이수진 씨, 이건 혼전 재산 공증 추가 협약서입니다. 이수진 씨가 당첨되신 상금은 개인 우연소득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김준호 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까 사모님께서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실 때 제가 이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개인 재산이라는 네 글자를 보며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친정엄마는 진작에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주 엄마는 일부러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나를 공증사무소로 끌고 가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방심은 금물이라며 그때만 해도 엄마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의 경험으로 나에게 준 굳건한 부적이었다. 퇴근할 때 김준호가 회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보온병을 들고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수진아, 미안해. 오전에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가 보온병을 열었다.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이 들어있었다. 내가 탕 끓여왔어. 몸보신 좀 해. 그의 비굴한 웃는 얼굴을 보며 갑자기 너무 비웃음이 나왔다. 김준호, 우리 이혼하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보온병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탕이 사방에 쏟아졌고 갈비뼈가 내 발 옆으로 굴러왔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해? 겨우 우리 엄마가 몇 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뭘 말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몸을 숙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웠다. 손가락이 베어도 아픈 줄 몰랐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야.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엄마와 당신 동생이 나보다 항상 중요했어. 이 400억 원 상금이 거울처럼 모든 사람의 본심을 비춰줬어. 당신의 본심까지도.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뼈를 부러뜨릴 듯이 세게 잡았다. 내가 고칠게. 앞으로는 무조건 내 편이 될게. 수진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늦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핏방울이 미색 바지에 떨어져 추한 그림처럼 보였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 그는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다. 한참 후에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이혼해. 재산은 반반씩 나눠. 내 상금도 나랑 반반 나눠야 해.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웃었다. 김준호, 당신 너무 순진하네. 이 상금은 내 결혼 전 재산에서 나온 수익이야.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이혼해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다. 뒤돌아 밖으로 나갔다. 두고 봐. 나 이렇게 안 끝낼 거야. 그가 나가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참을 울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훨씬 가벼워졌다. 어쩌면 이혼은 나에게 해방일지도 모른다. 다음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나를 불렀다. 이수진 씨, 아래층에 최 사모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시어머니라고 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올 것이 왔구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뒤에는 시동생 김도훈도 따라왔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했다. 수진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그녀가 내 앞의자에 앉아 본론부터 말했다. 절반은 못 드려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최대 시동생 계약금 5천만 원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국어라는 거지한테 주는 거야? 김도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내가 말하는데 이수진, 이 돈 너 무조건 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고소할 거야. 네가 혼인 중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할 거야. 고소해요. 나는 비웃었다. 기다릴게요. 이 돈은 내가 로또 당첨으로 얻은 거고
증거도 다 있고 혼인중 재산하고는 상관없어요. 김도훈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3년 전에 내 아버님 수술 받을 때 누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병원비 마련해줬는지 잊었니? 내가 내 이모한테 500만 원 빌리지 않았으면 내 아버님은 아마 벌써 그 500만 원 제가 다음 해에 다 갚았어요. 나는 쿵 하고 책상을 쳤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게다가 제가 매달 시댁에 드린 생활비는 그 금액을 훨씬 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굳어졌다. 갑자기 책상 위에 물컵을 집어 나에게 뿌렸다. 뜨거운 물이 내 손등에 튀어 뜨거워서 순간 손을 움츠렸다. 손등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가 너한테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보답해? 그녀가 난동을 부리는 소리에 회사 동료들이 몰려왔고 복도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동생은 그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며 소리쳤다. 여러분, 어서 보세요. 이 여자가 400억 원 로또에 당첨됐는데 시댁에 한 푼도 주지 않고 어른들한테 욕설까지 합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비친 일그러진 내 모습을 보며 문득 친정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그들이 억지를 부리면 하늘이 알아서 벌을 내릴 것이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나는 사무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제 사무실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좀 와주세요. 감히 경비원을 불러? 시어머니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달려들어 내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달려온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사납게 몸부림쳤다. 밍크코트는 먼지에 뒤덮였고 머리카락은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입으로는 가장 듣기 싫은 욕설을 퍼부으며 우리 조상님들까지 들먹였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귀에 박혔다. 나는 뜨거운 손등을 꽉 쥐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김준호가 사람들 바깥에 서서 시선을 피한 채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경비원들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끌어낼 때 그녀는 여전히 이수진,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문을 닫고 문의 등을 기댔다.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법무팀 동료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서류 한 부를 건네며 말했다. 이수진 씨, 이건 혼전 재산 공증 추가 협약서입니다. 이수진 씨가 당첨되신 상금은 개인 우연 소득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김준호 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까 사모님께서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실 때 제가 이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개인 재산이라는 네 글자를 보며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친정엄마는 진작에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주 엄마는 일부러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나를 공증사무소로 끌고 가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방심은 금물이라며 그때만 해도 엄마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의 경험으로 나에게 준 굳건한 부적이었다. 퇴근할 때 김준호가 회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보온병을 들고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수진아, 미안해. 오전에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가 보온병을 열었다.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이 들어있었다. 내가 탕 끓여왔어. 몸보신 좀 해. 그의 비굴한 웃는 얼굴을 보며 갑자기 너무 비웃음이 나왔다. 김준호, 우리 이혼하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보온병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탕이 사방에 쏟아졌고 갈비뼈가 내 발 옆으로 굴러왔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해? 겨우 우리 엄마가 몇 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뭘 말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몸을 숙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다. 손가락이 베어도 아픈 줄 몰랐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야.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엄마와 당신 동생이 나보다 항상 중요했어. 이 400억 원 상금이 거울처럼 모든 사람의 본심을 비춰줬어. 당신의 본심까지도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뼈를 부러뜨릴 듯이 세게 잡았다. 내가 고칠게. 앞으로는 무조건 내 편이 될게. 수진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늦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핏방울이 미색 바지에 떨어져 추한 그림처럼 보였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 그는 얼어붙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생각도 못한 모양이었다. 한참 후에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이혼해. 재산은 반반씩 나눠. 내 상금도 나랑 반반 나눠야 해. 나는 그를 보며 갑자기 웃었다. 김준호, 당신 너무 순진하네. 이 상금은 내 결혼 전 재산에서 나온 수익이야.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이혼해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다. 뒤돌아 밖으로 나갔다. 두고 봐. 나 이렇게 안 끝낼 거야. 그가 나가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한참을 울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훨씬 가벼워졌다. 어쩌면 이혼은 나에게 해방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구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나를 불렀다. 이수진 씨, 아래층에 최 사모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시어머니라고 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올 것이 왔구나.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뒤에는 시동생 김도훈도 따라왔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했다. 수진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그녀가 내 앞 의자에 앉아 본론부터 말했다. 절반은 못 드려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최대 시동생 계약금 5천만 원 정도는 보태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국어라는 거지한테 주는 거야? 김도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내가 말하는데, 이수진, 이 돈 너 무조건 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고소할 거야. 네가 혼인 중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할 거야. 고소해요. 나는 비웃었다. 기다릴게요. 이 돈은 내가 로또 당첨으로 얻은 거고 증거도 다 있고 혼인 중 재산하고는 상관없어요. 김도훈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3년 전에 네 아버님 수술 받을 때 누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병원비 마련해줬는지 잊었니? 내가 네 이모한테 500만 원 빌리지 않았으면 네 아버님은 아마 벌써 그 500만 원 제가 다음 해에 다 갚았어요. 나는 쿵하고 책상을 쳤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게다가 제가 매달 시댁에 드린 생활비는 그 금액을 훨씬 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굳어졌다. 갑자기 책상 위에 물컵을 집어 나에게 뿌렸다. 뜨거운 물이 내 손등에 튀어 뜨거워서 순간 손을 움츠렸다. 손등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가 너한테 할 도리는 다 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보답해? 그녀가 난동을 부리는 소리에 회사 동료들이 몰려왔고 복도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동생은 그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며 소리쳤다. 여러분, 어서 보세요. 이 여자가 400억 원 로또에 당첨됐는데 시댁에 한 푼도 주지 않고 어른들한테 욕설까지 합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비친 일그러진 내 모습을 보며 문득 친정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그들이 억지를 부리면 하늘이 알아서 벌을 내릴 것이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나는 사무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제 사무실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좀 와주세요. 감히 경비원을 불러? 시어머니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달려들어 내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달려온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사납게 몸부림쳤다. 밍크코트는 먼지에 뒤덮였고 머리카락은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입으로는 가장 듣기 싫은 욕설을 퍼부으며 우리 조상님들까지 들먹였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귀에 박혔다. 나는 뜨거운 손등을 꽉 쥐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김준호가 사람들 바깥에 서서 시선을 피한 채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경비원들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끌어낼 때 그녀는 여전히 이수진,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나는 문을 닫고 문의 등을 기댔다.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법무팀 동료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서류 한 부를 건네며 말했다. 이수진 씨, 이건 혼전재산 공증 추가 협약서입니다. 이수진 씨가 당첨되신 상금은 개인 우연소득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김준호 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까 사모님께서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실 때 제가 이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개인재산이라는 네 글자를 보며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친정엄마는 진작에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주 엄마는 일부러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나를 공증사무소로 끌고 가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방심은 금물이라며 그때만 해도 엄마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엄마가 평생의 경험으로 나에게 준 굳건한 부적이었다. 퇴근할 때 김준호가 회사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보온병을 들고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수진아, 미안해. 오전에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가 보온병을 열었다.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이 들어있었다. 내가 탕 끓여왔어. 몸보신 좀 해. 그의 비굴한 웃는 얼굴을 보며 갑자기 너무 비웃음이 나왔다. 김준호, 우리 이혼하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보온병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탕이 사방에 쏟아졌고 갈비뼈가 내 발 옆으로 굴러왔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해? 겨우 우리 엄마가 몇 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뭘 말했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몸을 숙여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다. 손가락이 베어도 아픈 줄 몰랐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야.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엄마와 당신 동생이 나보다 항상 중요했어. 이 400억 원 상금이 거울처럼 모든 사람의 본심을 비춰줬어. 당신의 본심까지도.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뼈를 부러뜨릴 듯이 세게 잡았다. 내가 고칠게. 앞으로는 무조건 내 편이 될게. 수진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늦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핏방울이 미색 바지에 떨어져 추한 그림처럼 보였다.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 구청에 가는 날 친정엄마는 일부러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를 따라 나섰다. 그녀는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시어머니와 시동생 김도훈도 와서 구청 앞에서 우리를 막아섰다. 이수진, 너희 파렴치한 년. 이혼해서 상금을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려 했지만 친정엄마가 그녀를 한 손으로 밀쳐냈다. 무슨 짓이야?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지만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나를 가로막았다. 여기는 구청이지. 네가 난동 부릴 곳이 아니야. 내가 난동 부려? 시어머니가 내 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자가 우리 집 돈으로 로또 사서 당첨돼 놓고 이제 우리를 발로 차버리겠다고?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 누가 당신 내 집 돈으로 샀다고 그래. 친정엄마가 천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냈다. 이건 수진이가 로또 산 날 영수증이야. 자기 월급 카드로 결제했어. 그날 시댁 설날 음식도 30만 원어치나 샀고 영수증 여기 다 있어. 그녀는 다시 공증사무소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거 혼전재산 공증 서류야.
백지에 검은 글씨로 상금이 개인 재산이라고 쓰여 있어. 우겨도 소용없어.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입으로는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시동생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친정엄마가 사납게 노려봤다. 감히 한 번이라도 움직여봐.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강도죄로 고소할 테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저 집사람들 돈 뜯어내려고 하느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 살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가지색으로 변했다. 김준호를 끌고 돌아갔다. 가자. 이런 사람들이랑은 할 얘기 없어. 김준호는 나를 한번 돌아봤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끌려갔다. 친정엄마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내 손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그들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문득 마음이 후련해졌다. 햇살이 몸에 닿아 따뜻했다. 마치 친정엄마의 손이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같았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재산 분할 시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내 것만 가져왔다. 구청을 나와 친정엄마는 나를 끌고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갔다. 엄마는 자기 그릇에 있던 계란을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먹어. 다 먹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 고마워요. 나는 계란을 베어 물었고 눈물이 국수 국물에 떨어졌다. 바보 같은 소리. 뭘 고마워. 엄마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내 뺨을 간지럽혔다. 엄마는 평생 큰 능력은 없었지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랐어. 돈이란 건 살아갈 때 가져올 수도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번잡한 거리를 보며 문득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찬 듯 느껴졌다. 한 달 후 나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역시나 나를 고소했고 상금 분할을 요구했다. 재판 당일 친정엄마는 일부러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법원에 갔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김준호의 월급 명세서를 내밀며 부부 공동재산님으로 로또를 산 돈이 이수진의 월급이라 해도 김준호의 절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변호사까지 고용했고 변호사는 침을 튀기며 혼인 존속 기간 중 우연히 얻은 소득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우리 측에서 증거를 제시할 차례가 되자 친정엄마는 추가 협약서와 소비 내역을 꺼냈다. 법무팀 동료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로또를 산 돈이 내 혼전 저축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했다. 판사는 증거를 보더니 법봉을 두드렸다.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일방의 혼전 재산, 일방이 신체적 손해를 입어 얻은 배상금 또는 보상금, 유언 또는 증여계약에서 일방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된 재산, 일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그리고 그 외에 일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로또 상금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원고석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동생은 난동을 부리려 달려들었지만 법원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들이 시리에 빠진 모습을 보며 나는 복수심보다는 모든 것이 일단락된 평온함을 느꼈다. 법원을 나와 친정엄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사실 네 아빠도 젊었을 때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어. 많지는 않았고 겨우 500만 원이었지. 그때 내 아빠는 그 돈을 내 큰아빠한테 나눠줘야 한다고 고집했어. 내가 말렸는데도 싸우고 말이야. 결국 내 큰아빠는 돈 받아서 도박하고 다 잃은 다음에도 와서 난리쳤어. 결국 두 집안은 원수가 되었지. 나는 놀랐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때 넌 어렸잖아.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과분한 돈이 생기면 마음이 쉽게 삐뚤어지는 법이야. 네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딱 그래. 항상 불로소득만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지. 김준호가 생각났다. 그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소송에서 져서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시동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다. 그들의 집은 매일 난장판이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준호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줬어. 나는 한번 쳐다보고는 답장하지 않고 그를 차단했다. 어떤 상처는 계속해서 들춰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상금으로 아빠 수술을 해드렸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아빠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열어 매일 가게를 지키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여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나는 서울의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일매일이 충실했다. 어느 날 밤 나와 친정엄마는 슈퍼마켓 앞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다. 엄마는 등나무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손에는 내가 사들인 마사지볼을 꽉 쥐고 있었다. 달빛이 엄마의 흰머리에 내려앉아 은가루를 뿌린 듯했다. 엄마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문득 로또에 당첨되던 날 전화해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도 김준호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자.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졌지만 내 마음은 온통 잿빛이었다. 김준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불을 안 켰어? 그가 불을 켜고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말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나는 겨우 웃어 보였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고 내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뭐라고 했어? 엄마가 네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했어. 400억 원. 사실이야?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슈팅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아이를 원하지 않던 남편이 첫사랑을 임신시켰다. 나는 반대로 싸대기를 날렸다. 귀에는 그의 원망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가 우리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도 내 아이를 순조롭게 낳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하지만 그는 몰랐다. 사실 나는 임신하지 않았다. 천하이위안은 며칠 동안 야근할 것이고 저녁 식사도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묵묵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왜 아직 상을 안 차려? 나를 굶기려고 작정했어? 나는 불쾌함을 억누르고 즉시 웃는 얼굴로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오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돼지고기찜을 만들었는데 제가 바로 상에 올릴게요. 전국 최고의 법학대학 우수 졸업생이었던 나는 졸업 후 천하이위안과 결혼했다. 5년 동안 나는 매일 집에서 반신불수 상태인 시어머니를 돌봤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은 누군가 희생하고 희생해야 했다. 천하이위안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 집의 지원까지 더해져 그는 시골 청년에서 도시 최고의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가족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돼지고기찜을 시어머니의 그릇에 덜어주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함께 먹여드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기를 좋아해서 내가 제때 먹여주지 않으면 큰 소리로 소리쳤다. 몇 숟가락 먹지 않고 그녀는 능숙하게 밥 한 숟가락을 내 얼굴에 그대로 뱉었다. 나를 뜨겁게 죽일 셈이야? 나는 마음속의 씁쓸함을 참으며 깨끗이 닦고 계속해서 먹여드렸다. 어떻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방금 제가 너무 빨리 먹였네요. 이제 천천히 먹여드릴게요. 천하이위안이 집에 들어섰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매일 밤 시어머니는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항상 배고프거나 목마르다고 느꼈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리적 욕구조차 제어하기 어려워 때로는 실수로 옷을 더럽히기도 했다.
한바탕 혼란 끝에 천하이위안이 집에 돌아오기 30분 전에서야 소란이 겨우 끝났다. 나는 천하이위안과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내가 언급할 때마다 그는 항상 우리 엄마가 나를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여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내 마음도 좀 편해질 거야.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다. 매일매일 이런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피곤했다. 나는 그의 겉옷을 벗겨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나 내일부터 가사 도우미를 찾아서 엄마 돌보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할까봐? 나 혼자서는 가끔 힘에 부쳐. 여보,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고. 게다가 낯선 사람들을 집에 들이는 건 좀 불안해. 그의 뒷말은 이미 잘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의 입술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영화 속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괴물과 같다고 느껴졌다. 여보, 고생 많았어. 그가 뒤에서 나를 안았다.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애착이 가득했다. 그가 무슨 행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 5년 전 그의 열정적인 모습과 지금의 침착한 모습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욕실로 들어간 후 나는 그의 셔츠를 집어 내일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려고 했는데 깃부분에 선명한 붉은색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붉은색은 정말 아름다웠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1988호 색깔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전담해서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화장도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다. 나는 셔츠를 들고 자세히 냄새를 맡으며 다른 이상한 점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붉은색 외에는 모든 것이 불안할 정도로 평온했다. 천하이위안은 침대에 눕자마자 코를 골았지만 나는 기세 묻은 그 붉은색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 한쪽에 등을 돌리고 꼿꼿이 누워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골이 있는 것 같았다. 2미터 넓이의 침대가 언제 이렇게 멀어진 것일까? 나는 속으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밖에서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두려웠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직감이라는 것일까? 나는 며칠 더 관찰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열정적이면서도 거리를 유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심지어 내 마음속의 의심을 경희에게 말했을 때도 그의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 천하이위안은 너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겠어? 였다. 경희는 내 대학 시절 친구이자 절친이다. 천하이위안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나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를 보고 내가 입은 단순한 흰색 티셔츠와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다. 봐, 너마저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 목소리는 낮고 무기력하게 들렸다. 아마도 내 불안함을 감지했는지 그는 웃음을 거두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복잡해. 바람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고 만약 네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람을 찾아서 조사해 줄 수 있어.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아니야, 그냥 두자. 그가 내가 사람을 시켜 조사한 걸 알면 분명히 화낼 거야. 봐봐. 너는 항상 그렇게 망설여. 이 일은 네가 신경 쓰지 마. 내 말 들어. 내가 뭔가 더 말하려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저 낮잠 자는 동안 밖에 나가서 남자 만났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경희의 표정까지 변했다. 나는 그에게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집에 두면 불안해. 나 먼저 가봐야겠어. 내 시어머니가 자주 그렇게 돼? 내 말 들어. 빨리 도우미를 찾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내 사업을 해야 해. 대학 시절에 네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생각해봐. 그의 말을 나는 다 이해했지만 모든 가족에게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우리 집 사정은 그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며칠 연속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던 천하의 위안이 오늘 밤은 의외로 일찍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항상 내 요리 솜씨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천하의 위안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여보, 밥 좀 차려줘요. 천하의 위안은 나를 보며 웃었다. 비록 웃는 얼굴이었지만 나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을 느꼈다. 그들은 밥상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로 이야기했다. 잠시 후 천하의 위안이 나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 댁에 안 간지 오래됐네. 밥 먹고 우리 부모님 댁에 좀 들러볼까? 나는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런데 그녀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가봐야지. 너희들은 나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괜찮아. 우리가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설 때까지도 나는 좀 어색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온화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무슨 생각해? 천하의 위안은 세심하게 내 옆좌석 문을 열어주며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에게 웃어 보이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나는 좀 불편했다. 나는 키가 큰 편이라 보통 옆좌석을 넓게 조절해 놓는데 지금은 좀 비좁게 느껴졌다. 가는 내내 천하의 위안은 나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들은 대부분 내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그는 예전처럼 열정적이고 공손했다. 아버님, 이건 제가 지난번에 남아프리카에 갔을 때 특별히 아버님을 위해 가져온 야생 산삼입니다. 요 며칠 너무 바빠서 이제야 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서울에서도 나름 지위가 있었다. 우리 엄마는 대학교 교수이고 우리 아빠는 전건설국 국장이셨으며 지금은 은퇴하셨다. 부모님은 우리가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 왔으면 됐지, 뭘 또 뭘 가져와? 우리 아빠는 웃으며 나를 반겼다. 마침 잘 왔네. 나랑 바둑이나 한 판 두자. 우리 엄마도 매우 기뻐하며 나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너희 두세 달 동안 안 왔는데 내 아빠가 너희들을 정말 보고 싶어 했어.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래? 정신이 없어 보이네. 엄마가 손등으로 내 이마를 짚어보며 말했다. 혹시 아픈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어깨에 기댔다. 엄마 마음이 좀 답답해요. 하이위안이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아? 아니요. 그럼 네가 너무 한가한가 보네. 내 생각엔 직업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서 아이를 가지든지 해. 나와 내 아빠가 아직 도와줄 수 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내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봐봐. 우리 부모님조차 천하의 위안이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천하의 위안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내 불쾌함은 단지 내가 너무 의심 많고 예민해서 생긴 일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연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도 나는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아담하고 활기 넘치는 소녀였다. 나는 그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마치 봄날의 봉오리 진 제스민 같았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지연이라고 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오빠 와이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수진 씨 자신을 보세요. 어디 오빠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소녀가 왜 입만 열면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다. 그는 더욱 의기양양해 보였다. 오빠가 그렇게 잘났는데 수진 씨가 놓아주기 싫은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아무리 놓아주기 싫어도 소용없어요. 오빠 마음속에는 이미 수진 씨 자리가 없어요. 그는 여유롭게 휴대폰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그의 비디오 일지였다. 1년 전 기록부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하와이, 태국 등 그의 모습이 곳곳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가 출장 간다고 말했고 돌아올 때마다 내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음을 떠올렸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나는 잠시 멍해졌다. 오빠는 그냥 수진 씨랑 노는 거예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올 거고요. 지연이 이 말을 듣고 웃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사람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오빠는 이미 언니를 안 좋아해요. 그냥 좋게 헤어질 수는 없나요? 사랑하고 안 하고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게다가 너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불륜이라니 네 가족은 알아? 언니,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몰라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3자예요.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향하는 듯했다.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떨렸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치 다음 순간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천하유이안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비록 이전에도 낌새는 있었지만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자 내 세상은 순식간에 색을 잃은 듯했다. 나는 천하유이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다. 지연이 나를 찾아온 것을 모르는 척했다. 그도 이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항상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고 때로는 밤샘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차에 추적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가 왜 나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지연의 말이 사실인지, 그가 정말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카메라 녹화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가 늦게 돌아오거나 밤샘을 하는 밤마다 그는 지연과 함께 있었다. 지연은 정식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천하유이안에게 언제 나와 헤어질 것이냐고 물었다. 천하유이안은 항상 좀 더 기다려봐라고 대답했다. 지연이 마침내 그에게 설마 아직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따질 때까지. 나도 화면을 응시하며 애타게 답을 기다렸다. 그 수십 초는 마치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나는 그의 경멸적인 웃음소리를 들었다. 어리석은 아가씨, 왜 그런 걸 물어? 정말 어리석고 사랑스럽군. 그럼 언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좀 더 기다려봐. 정말 좀 더 기다려봐. 그가 부드럽게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으로 가득했다. 당신도 알잖아. 나는 그 여자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당신이랑 사귄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여자를 만지지 않았어.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데? 지연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왠지 모르게 사랑스러웠다. 나는 방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심장이 꽉 조이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공짜 도우미를 안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천하유이안의 파렴치한 말이 귀에 들어왔다. 지연은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법학수제를 공짜 도우미로 쓰다니 당신 정말 영리하네. 그렇지? 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언제부터인가 내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다. 비디오는 계속 재생되었다. 키스 소리와 헐떡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 마음은 마침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경희는 내가 건네준 비디오를 응시하며 눈을 크게 떴다. 천하유이안 이 자식 정말 몰랐네. 나는 대학 2학년 때부터 학생회장을 맡았고 학교에서 꽤 인기가 많았다. 그때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하필이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골랐다. 천하이위안은 시골 출신이고 편부모 가정이라 자연히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끌렸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다. 이 자식은 내 집안의 연줄로 성공하더니 이제 득의양양해졌구나. 경희의 말은 듣기 거슬렸지만 맞는 말이었다. 천하유이안이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동안은 정말 우리 부모님의 인맥으로 겨우 자리를 잡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갓 졸업한 대학생이 이 대도시에서 자리 잡으려면 10년, 8년으로는 부족했을 것이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다.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너 법학 전공인데 내 권리는 주장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이런 일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다. 대학 2년, 결혼 5년, 무려 7년이었다. 나는 심지어 천하의 위안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 내 등 뒤에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나는 그 칼을 보며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했는데 경희는 안타까운 듯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너는 이수진이잖아. 대학교에서 위풍당당했던 이수진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여자처럼 변했어? 나는 카페 창문을 통해 내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값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 천하의 위안의 엄마는 시골 출신이라 검소함에 익숙했고 내가 비싼 옷을 입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휴대폰 벨소리가 정시에 울렸다. 나는 한번 쳐다봤지만 전화를 받을 흥미가 없었다. 경희가 전화를 바로 끊었다. 요 며칠 나는 회사 안 나갈 거야. 너도 집에 있는 골치 아픈 일들 신경 쓰지 마. 나랑 쇼핑 가자. 아까워하지 마. 네가 아까워하는 돈이 다 상간녀에게 쓰였고 내 시어머니는 누구 엄마인데 누가 돌봐? 내가 좀 알아봐서 다음 주부터 내 사무실로 출근해.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내 미래를 계획해 주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내 기분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지 않았다. 며칠 연속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자 천하의 위안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어머니는 거실에서 비아냥거리며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맨날 밖으로 놔두는 무의미한 일들을 끊임없이 잔소리했다. 천하의 위안은 여전히 나에게 경희와 멀리 지내라고 설득했다. 경희 그 여자애 몇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알아? 분명 뒤에 누가 봐주고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경희네 집안이 상업계에서 이룬 성과는 일반인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역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모든 것을 더럽게 보는 법이다. 내가 왜 예전에는 이런 점을 몰랐을까?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래도 경희랑은 좀 거리를 둬. 우리 엄마도 내 보살핌이 필요하잖아. 네가 맨날 집에 없으면 안 돼. 엄마 몸이 불편한 거 너도 알잖아. 그는 습관적으로 셔츠를 벗어 나에게 건넸지만 내가 받지 않자 옷은 바닥에 떨어졌고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가 나에게 한 발 물러설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집에 너무 오래 있어서 좀 답답해. 경희한테 부탁해서 변호사 일자리를 알아봤어. 내일부터 출근할 거야. 천하의 위안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당신 벌어다 먹일 수 있는데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해? 게다가 당신이 출근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 도우미를 찾자. 내가 집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사람이 좀 둔해진 것 같아. 이것도 우리 아빠 엄마 뜻이야. 그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는 망설였다. 아빠가 또 뭐라고 하셨어? 지난번에 당신이 물어본 일, 아빠가 이미 사람을 찾았는데 처리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래. 좀 더 기다리래. 천하의 위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아빠가 대단하시네. 그럼 아빠가 출근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나는 냉정하게 지켜봤다. 문득 5년 전 내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그와 함께 서서 전업주부가 되어 그를 뒷바라지하겠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너그러움은 아마 잠시 동안일 것이다. 결국 그는 지금 우리 아빠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으니까 천하의 위안은 신속하게 가사 도우미를 통해 어머니를 돌볼 간병인을 구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나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투로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매우 상심했을 것이다. 아무리 차가운 돌멩이도 내 열정으로 녹아내렸을 텐데 내가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의 나는 모든 것이 재미없을 뿐이었다. 천하의 위안도 이런 불평들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 아는 법이다. 이제 와서 그의 소극적인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그때의 나만 바보같이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천하위안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내 행동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나를 너무 믿었거나 아니면 자신을 너무 확신해서 내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파악했다. 심지어 그가 지연에게 사용한 모든 돈까지도 하나하나 찾아냈다. 1년에 3억 원이라니 그는 정말 통이 컸다. 하지만 내가 이혼 합의서를 들고 그와 대면하려던 찰나 나는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가 여전히 천하이위안에게 애교를 부리는 소리를 들었고 천하이위안이 나를 비하하며 그를 달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회사 프로젝트에 내 아버님 도움이 필요해. 걱정 마.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그 여자 노골적인 얼굴은 진작에 질렸어. 당신도 알잖아. 그럼 빨리 해야 해, 오빠. 나는 기다릴 수 있지만 내 뱃속 아가는 기다릴 수 없어. 지연은 달콤하게 웃었다. 나는 손에 든 이혼 합의서, 양측은 감정 파탄으로 이혼하며 혼인 중 재산은 반반씩 나눈다는 조항을 보고 나도 모르게 웃었다. 나는 천하위안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이 서울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인맥은 천하위안이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결국 처음부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하위안과 결혼하겠다고 고집한 것은 나였으니까.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수습해야 했다. 나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천하위안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물었다. 여보, 혹시 저 몰래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천하위안은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응시했다. 그는 내가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매우 놀란 듯했다. 나는 흐느꼈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여보, 정말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가 좀 더 일찍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그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정말로 긴장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그 여자 말 믿지 마. 나 그 여자랑은 그냥 잠깐 실수였을 뿐이야.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당신이야. 그의 말은 감정으로 가득했고 초조한 모습은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정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요?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불쌍한 듯 그를 바라봤다. 그가 굳건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꼭 안았다. 날 믿어야 해. 한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의 향기는 이제 역겹기만 했다. 나는 매우 만족스러운 답을 얻은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저는 당신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어요. 여보, 저 임신했어요. 나는 보물이라도 보여주듯이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분명 기쁘지 않은데도 기쁜 척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알 수 없는 은밀한 만족감을 느꼈다. 여보, 우리 아가가 생길 거야. 이게 정말 대단하네. 당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아직요. 나는 수줍게 그를 쳐다봤다. 이런 좋은 소식은 꼭 부모님께 알려드려야죠. 그가 나를 재촉하며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가사 도우미와 무슨 일로 바쁜지 우리를 보고 말하려다가 꿀꺽 삼켰다. 예전에 나였다면 분명히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자세히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알고 보니 그가 우리 부모님께 좋은 소식을 알리자고 한 것은 사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우리 아빠에게 대책을 논의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빠 엄마는 그가 바람피운 사실을 아직 전혀 모르셨다. 아무도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추한 모습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우리 엄마는 천하위안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아빠도 더 이상 그와 바둑을 두지 않았다. 네가 밖에 여자와 수진이를 동시에 임신시켰다고?
천하의 위안,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빠는 찻잔을 탁상에 세게 놓았다. 그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드러냈다. 천하의 위안은 비록 나를 좀 원망했지만 그래도 고개를 숙여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제가 순간 충동적이었어요. 부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예전엔 네가 이런 짓 할 줄은 몰랐는데. 김 변호사, 밖에 일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야? 우리 엄마는 느릿느릿 말했지만 압박감이 상당했다. 돈을 좀 주고 아이를 지우게 할 생각입니다. 수진이에게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가 처리할 때까지 수진이에게 찾아오지 마. 언제 그 여자랑 완전히 정리하고 아이 문제도 해결되면 그때 다시 와. 우리 아빠가 직접 철퇴를 내렸다. 그동안 그가 천하의 위안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속이 시원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엄마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나를 안타깝고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엄마는 내가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파리 한 마리도 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진작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결혼했어도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봐봐, 결혼하고 남편도 뺏겼잖아. 엄마는 나를 나무랐지만 내가 울기도 전에 엄마 자신이 먼저 울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이제야 참지 못하고 엄마 어깨에 매달려 통곡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후회해요. 엄마 아빠는 천하의 위안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그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내가 고집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깨달았으면 늦지 않았어. 네가 임신했어도 이혼하고 싶으면 엄마도 널 지지할게. 나는 좀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아빠는 모두 비교적 전통적인 분들인데 엄마가 그렇게 쉽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말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아마도 내 놀란 표정을 감지했는지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명성보다는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더 바라. 나는 엄마 말에 따라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통적인 관념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었다. 엄마는 내 눈을 애틋하게 바라봤. 천하의 위안과 지연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다. 며칠 동안 부모님 댁에서 지내며 휴가를 보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한편으로는 천하의 위안을 방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재산과 지연에게 쓴 돈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했다. 이혼 합의서를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 목록도 정리해야 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여전히 숫자 더미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원래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놀랍도록 좋았다. 나는 어쩌면 그도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와 드라마 속 잠의 상부상조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을까?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 그는 지난번의 의기양양함과 광채가 전혀 없었다. 마치 비에 맞은 시든 꽃 같았다. 내가 상상했던 각오도 없었다. 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내 부모님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널 선택했을 것 같아? 나는 사실 그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도 없어.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니 설명할 기운도 없었다. 만약 그가 내 생각을 알게 되어 천하의 위안을 다시 찾아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이었다. 천하의 위안 같은 이기적인 사람은 그냥 스스로 자멸하게 내버려 두자. 아마도 내 침묵이 그를 더욱 자극한 것 같았다. 수진 씨는 그 사람이 아직도 수진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진작에 수진 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수진 씨에게 그렇게 말했죠?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그는 분명 나랑 결혼했을 거라고요. 게다가 나한테 그의 아이도 있는데. 그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슬퍼했다. 그가 갑자기 내 배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웃었다. 그 사람이 분명 1년 넘게 수진 씨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임신했네요.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 사실 천하이위아는 그를 속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 1년 동안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일을 안 이후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술 취한 남자가 관계를 맺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수법은 쉽게 실패할 수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믿었다. 이래도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여자는 감정에 있어서 남자보다 훨씬 감성적이고 충동적이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지연이 어떤 유혹을 견딜 수 있겠는가? 나는 그를 탓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란 속에서 명백히 천하이위안의 잘못이 더 컸. 그 사람이 나를 버렸어. 우리 아이도 원하지 않아. 그가 울어서 화장이 다 번졌다. 나는 그의 아랫배를 보았다. 이미 약간 불러 있었다. 감정의 세계에서는 역시 여자가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다행히 나는 제때 정신을 차렸다. 내가 넋을 놓고 있을 때 지연의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갑자기 달려들어 나를 계단 아래로 밀쳤다. 귓가에는 나를 뼈저리게 미워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가 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아이도 순조롭게 낳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는 몰랐다. 사실 나는 임신하지 않았다. 정말 아쉬운 일이다. 지연이 고른 장소는 정말 절묘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퇴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가 계단에서 떨어지자마자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너무 믿었거나 아니면 자신을 너무 확신해서 내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파악했다. 심지어 그가 지연에게 사용한 모든 돈까지도 하나하나 찾아냈다. 1년에 3억 원이라니 그는 정말 통이 컸다. 하지만 내가 이혼 합의서를 들고 그와 대면하려던 찰나 나는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가 여전히 천하이위안에게 애교를 부리는 소리를 들었고 천하이위안이 나를 비하하며 그를 달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회사 프로젝트에 내 아버님 도움이 필요해. 걱정 마.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야. 그 여자 노골적인 얼굴은 진작에 질렸어. 당신도 알잖아. 그럼 빨리 해야 해. 오빠, 나는 기다릴 수 있지만 내 뱃속 아가는 기다릴 수 없어? 지연은 달콤하게 웃었다. 나는 비웃으며 지연에게 말했다. 정말 안타깝네. 그는 아직 혼수 상태라 이 남자의 무정함을 들을 수 없을 테니 유산 따위가 모대수라고? 천하이위안의 말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태웠다. 마치 자기 보물을 돌보듯이 당신과 우리 아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 여보, 걱정 마. 나 이미 새 사람이 됐어.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 안 할 거야.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웃었다. 어디 앞으로가 있겠는가? 떠나기 전 나는 지연을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가 깨어나면 아마 후회만 가득할 것이다. 천하이위안의 어머니는 최근 들어 행동이 매우 이상했다. 예전에는 내가 그를 돌볼 때 비록 반신불수였지만 말은 또렷하게 했다. 이번에 내가 천하이위안을 따라 집에 돌아왔는데 그녀는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와 다른 점은 나를 보자마자 매우 흥분하는 듯했다. 그녀는 입을 우물거리며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가사 도우미 유 아줌마가 급히 물컵을 건넸다. 아주머니, 목마르세요? 어서 물 좀 드세요. 유 아줌마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가식적인 비굴함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랴? 나는 몸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모든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짐도 다 꾸렸다. 집에서 천하이위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밖의 지연이 먼저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했다. 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그는 멍한 표정이었다. 사실 난 당신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해.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당신일 수밖에 없었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앞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정말 인과응보네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이런 충격은 정말 너무나 컸고, 게다가 나는 그를 위로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다시 내 배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여 웃었다. 사실 당신 임신한 거 아니죠? 나는 천하이위안과 이혼할 거야. 너희 일은 너희끼리 해결해. 나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침울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예전부터 그가 당신 때문에 나랑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다. 역시 지연은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알아듣는 타입이었다. 내가 막 대답하려는데 천하이위안이 돌아왔다. 천하이위안은 지연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했다. 네가 여기 왜 왔어? 지연의 창백한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을 찾아왔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미친 것 같았다.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다가가려 했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탁상에 그대로 놓았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됐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나는 천하의 위위안과 이혼할 거고 다른 일은 너희들끼리 해결해. 이혼한다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 천하위안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지연은 이 말을 듣고 웃었다. 언니는 임신도 안 했잖아. 무슨 아이야? 나는 그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다행히 그가 천하위안에게 매달리는 덕분에 나는 쉽게 떠날 수 있었다. 내가 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유 아줌마가 천하위안의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돌아오고 있었다. 내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보자 천하이위안의 어머니는 휠체어에서라도 뛰쳐나올 듯 격렬하게 흥분했다. 나는 태연하게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유 아줌마가 뭔가 끼어들려는 듯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어쩌면 내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던 것일까? 그녀는 눈치를 보았다. 내 시선은 그에게 머물지 않고 내가 5년 동안 돌봤던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나는 세심하게 휴지로 그의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 천하이위안이 갈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허기가 가득했지만 입에서는 모호한 소리만 나왔다. 이런 그를 마주하고 나는 오히려 웃었다. 나는 항상 운명이라는 것을 믿었다. 예를 들어 선행에는 선한 보상이 있고 악행에는 악한 보상이 있다는 것. 유 아줌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듯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유 아줌마,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불편해 보였다. 고생은요, 고생은요. 나는 몸에 걸친 코트를 정리했다. 어느새 가을이 되어 있었다. 정말 쌀쌀했다. 유 아줌마는 내가 천하이위안을 위해 특별히 고용한 사람이었다. 그의 이전 직장에서는 노인학대로 해고당했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천하이위안이 조금만 알아봤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혹은 유 아줌마가 집에 온 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기 자신의 엉망진창인 일에만 신경 쓰느라 힘들게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내가 천하이위안과 이혼하겠다고 하자 우리 아빠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하이위안이 담당하던 몇몇 프로젝트는 입찰 절차 문제로 인해 재입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천하이위안은 마침내 당황했다. 그는 미친 듯이 우리 부모님 댁으로 달려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심지어 맹세까지 했다. 하지만 이혼 합의서에는 끝내 서명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우리 아빠가 직접 앞으로 서울에서 발붙이고 살 생각 없어? 라고 묻자 그제야 마지못해 서명했다. 혼인 재산 분할에서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 심지어 천하이위안이 지연에게 준 자금까지도 모두 나에게 반환되었다. 천하이위안은 자신의 일이 아직 완회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이씨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앙심을 잘 품는지 그가 어디 알겠는가. 죽이는 것보다 천천히 고통 주는 것이 가장 끔찍한 고문이다.
게다가 명성이 땅에 떨어진 변호사의 앞날은 불투명했다. 천하이위안과 지연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그런 사적인 일들은 순탄할 때는 금상첨화였지만 역경에 처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천하이위안은 나를 되찾으려 했지만 나의 태도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원래 천하이위안은 나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지연의 행동을 알게 된 후 그는 분노를 표출할 출구를 찾았다. 그는 모든 문제를 지연에게 돌리고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연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그들은 이제 업계에서 유명한 원수가 되었다. 경희가 다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줄 때 나는 런던으로 출장 가는 비행기에 오르는 중이었다. 5년 동안 일하지 않았던 나는 예전의 나를 되찾기 위해 이제 2배로 노력해야 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며 아주 즐겁게 웃었. 나를 이끌던 로펌 대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듯했다. 왜 그래? 네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건 처음 보네. 재미있는 농담을 봐서요. 너무 웃겨서요. 나는 창밖의 흰 구름을 바라봤다. 날씨 정말 좋다.